물비린내와 사람 사는 냄새가 뒤섞여 희뿌옇게 떠오르는 새벽. 제 하루는 남들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저를 자갈치 아짐의 김말자라고 불러요. 물론 여긴 부산 자갈치 시장이 아니라 경기도 구석에 자리한 꽤 큰 재래시장이지만 워낙에 제가 파는 생선이 싱싱하고 물 좋기로 소문이 나니 다들 그렇게 불러주더군요. 23세 시집와 남편과 함께 시작한 생선 가게였는데 그 무던한 양반이 저보다 먼저 훌쩍 하늘로 떠나버린 후로는 오롯이 저 혼자 이 좌판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니 이 시장은 제 청춘이고 역사고 밥줄인 셈이지요. 새벽 경매장에서 막 떼어온 생선들을 좌판에 진열하는 손길은 이제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요. 은빛 비늘을 자랑하는 제주산 갈치, 눈알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투명한 우럭, 힘이 좋아 펄떡이는 화로까지. 이것들은 그냥 물고기가 아닙니다. 제 자부심이고 하나뿐인 아들 대영이를 번듯한 대학까지 보낼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은인들이에요. 제 손은 늘 비린내에 절어 있고 손톱 밑에는 생선 비늘이 끼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땀 흘려 정직하게 돈 버는 일인데 부끄러울 게 뭐 있겠습니까? 말자 씨, 오늘 물건 좋네. 옆 가게에서 채소를 파는 오기 엄마가 툭 던지는 말에 어깨가 으쓱 올라갑니다. 그럼 내가 누군데? 오늘 들어온 갈치는 아주 은가루를 뿌려놨어. 이따 한 손 사가. 저녁에 구워 먹으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잖아. 아이고 말도 마. 우리 며느리는 생선 굽는 냄새만 나도 질색팔색을 해서 이젠 집에서 생선 구경도 못해. 오기 엄마의 푸념에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제 며느리 고정미라고. 아들 대영이가 좋다고 노래를 불러서 제 눈에도 넣으면 안 아플까 싶었던 그 싹싹한 아가씨 말입니다. 연애할 때는 어찌나 싹싹하고 애교가 많던지 시장에 불쑥 찾아와 제 팔짱을 끼며 어머니, 우리 대영씨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살랑거리던 모습에 홀랑 넘어갔지 뭡니까. 그래서 아들이 결혼한다 했을 때 두 팔 벌려 환영했어요. 이만하면 내 아들 굶기지는 않겠구나. 내게도 살가운 딸 하나 생기는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사람이 싹 변하더군요. 시장에 찾아오기는커녕 제가 아들 집에 뭐라도 싸들고 갈라치면 어머니 집안에 비린내 배는 거 싫어요라며 대문 앞에서부터 질색을 했습니다. 아들 녀석 편하게 먹으라고 비싼 전복에 문어까지 삶아서 바리바리 싸들고 갔더니 글쎄 그걸 받자마자 베란다 구석에 처박아 두는 걸 제 눈으로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 집에 생선은커녕 김치 한 포기도 들고 가지 않게 되었어요. 아들 대영이는 그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했지만 워낙 성정이 묻어나고 착한 놈이라 제 마누라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저 제 속만 끓을 뿐이지요. 그날따라 유독 갈치가 좋았습니다. 낚시로 갓 잡아 올린 은갈치인데 어찌나 통통하고 살이 올랐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어요. 이걸 보니 또 며느리 생각이 나는 겁니다. 밉다 하면서도 제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데 좋은 걸 먹이고 싶은 게 어미 마음 아니겠어요. 이런 건 비린내도 덜하니 구워주면 좀 먹으려나. 저는 그중 제일 크고 실한 놈으로 두 마리를 따로 빼서 신문지에 돌돌 말아 아이스박스 구석에 넣어두었습니다. 이따 장사 끝나고 아들 녀석 퇴근 시간에 맞춰 아파트 경비실에라도 맡겨둘 셈이었죠. 혼자 김칫국을 마시며 실실 웃고 있으니 오기 엄마가 또 한 소리 합니다. 아이고 말자씨, 또 며느리 줄라고? 그러다 또 상처만 받지 말고
그냥 말자, 씨나 맛있는 거 해먹어. 에이, 그래도 어떡해.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건데. 먹고 안 먹는 건 그쪽 사정이고 챙겨주는 건 내 마음이지.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좌판의 생선들에게 물을 뿌려주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전 장사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 조금 한가해진 오후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군요. 흙이 보니 딱 봐도 시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원피스에 굽 높은 구두, 얼굴에 반을 가리는 선글라스까지. 누가 봐도 나 비싼 사람이요 하고 온몸으로 말하는 듯한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 고정미였어요. 정미는 친구인 듯한 여자들에게 시장을 구경시켜주며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여기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데서 파는 걸 어떻게 믿고 먹어? 정미 너는 대단하다. 시어머니가 이런 데서 일하신다며? 나라면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할 것 같아. 친구들의 목소리가 제 귀에까지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철없는 것들이 뭘 알겠어. 그래도 며느리가 저를 보면 인사는 하겠지. 친구들 앞인데 시어머니를 모른 척하진 않겠지. 그런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정미와 그 친구들이 제 좌판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환하게 웃으며 먼저 아는 척을 했어요. 아가, 정미 아니냐? 여긴 어쩐 일이야? 친구들하고 구경 나왔어? 제 목소리에 정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벌레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차갑게 말했어요.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사람을 잘못 봐? 내 앞에서 나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아가 나다. 내 시어머니. 제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자 정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 진짜 왜 이러세요? 저 결혼 안 했고요. 어머니도 없거든요. 자꾸 아는 척 하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가요, 얘들아. 재수없게 이상한 사람이 말 거네. 정미는 그렇게 말하며 친구들의 팔을 잡아 끌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쌩하니 가버렸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저를 보며 자기들끼리 킥킥거렸고 그 웃음소리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것 같았어요. 방금 전까지 시끌벅적하던 시장통은 정막에 휩싸인 듯했고 옆가게 오기 엄마의 놀란 표정, 저를 힐끔거리며 수군대는 다른 상인들의 시선이 제 온몸에 따갑게 와 닿았습니다. 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내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뿌리개를 나도 모르게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차가운 무언가가 발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침에 며느리 주려고 따로 챙겨뒀던 은갈치 2마리가 아이스박스 안에서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장사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손님을 받고 생선을 팔 기분이 아니었어요. 오기 엄마가 다가와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은 생선들을 큰 고무대야에 쓸어 담고 도마와 칼을 씻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콧노래라도 부르며 했을 일인데
그날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옮기는 것처럼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하고 가슴이 아니라 배꼽 아래 어디쯤에서 울리는 것 같았어요. 서러움보다는 분노보다는 처참함이 더 컸습니다. 내 30년 세월이, 내 자부심이, 며느리의 그 싸늘한 말 한마디에 오물처럼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지요. 좌판 정리를 거의 다 마쳤을 무렵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앉아 있었는지 모를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좌판에서 조금 떨어진 플라스틱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말없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허리는 굽고 얼굴에는 검버섯이 가득한 누가 봐도 행색이 남루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빛만은 샛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제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 하고 한마디 건넸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대야에 남은 생선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아침에 빼놓았던 그 은갈치 2마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 어쩐다. 집에 가져가 봐야 나 혼자 먹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천벌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 할머니에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녁은 드셨소? 할머니는 대답 대신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이거 오늘 들어온 건데 아주 실한 놈이요.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 가져가서 구워 잡수쇼. 저는 신문지에 쌓인 갈치를 할머니의 무릎 위에 툭 얹어 주었습니다. 동정심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치욕스러운 갈치를 나 대신 누군가 먹어치워줬으면 하는 심술 같은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무릎 위에 갈치를 한번 내려다보고 다시 제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입술을 열어 아주 뜻밖의 말을 건넸어요. 마음이 말이 아니구먼.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네,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심정일 테지. 서럽고 분하고 피가 거꾸로 솟을게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제 심장에 들어왔다 나간 사람처럼 정확하게 제 마음을 읽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자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제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은 겉보기와는 달리 아주 따뜻하고 힘이 있었어요. 그렇게 받은 서름, 그냥 참고 살면 병이 되는 법이야. 내가 그대에게 기회를 주지. 소원 하나를 말해보게. 어떤 소원이든 내가 들어줄 터이니. 소원이라니요. 다 늙은 할머니가 생선 몇 마리 얻어먹은 게 고마워서 하는 소리인가. 저는 피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서 들끓던 시커먼 무언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꿈틀하고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뿌리치지도 않은 채 오히려 마주 잡고 힘을 주었어요. 제 소나기에 잡힌 그 깡마른 손목에서 기이하게도 단단한 힘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성이란 놈은 저만치 달아나 버리고 며느리의 그 경멸에 찬 눈빛과 제 심장을 후벼 팠던 말들만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죠. 평생을 참고 양보하고 어른이니까 이해하며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서 저는 기어이 그 금단의 소원을 입 밖으로 뱉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소원 들어준다고 했죠? 그거 정말이요? 그렇다니까. 망설일 것 없어. 그대의 마음에 맺힌 한 내가 풀어줄 터이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서 오히려 제 들끓는 속을 더욱 부추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가시나 고정미 말입니다.
아주 거만하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내 며느리. 그 가시나가 지 손으로 직접 돈을 버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알게 해주시오. 거기까지 말했을 때 저는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했어요. 이걸로는 제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년이 제일 경멸하고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비린내요. 돈에서 자기가 만지는 모든 귀한 것에서 비린내가 나게 해주시오. 제 손으로 비린내 풍기면서 정직하게 돈을 벌기 전까지는 그 어떤 수를 써도 절대 그 지독한 냄새가 사라지지 않게 말이오. 마치 저주를 퍼붓듯 말을 쏟아내고 나니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제 말이 너무 악독하게 느껴져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말을 잠자코 다 듣고 나더니 고개를 한번 주걱거렸습니다. 그저 고개를 까딱 했을 뿐인데 주변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스르르 놓고 일어나더군요. 그리 될 것이다. 그대의 소원은 이제 바람을 타고 하늘에 닿았으니. 네, 저기요 할머니. 제가 무어라 더 물어보려 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등을 돌려 시장의 어둑한 골목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없었던 사람처럼 그 작은 몸이 어둠 속으로 너무나도 쉽게 녹아들어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그 골목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늙은 할머니 붙잡고 무슨 추태를 부린 건가? 허탈한 마음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는 저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 풍경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 씻고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럴수록 제가 뱉었던 악독한 소원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이건 아니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을.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잘했다. 시원하다고 외치는 또 다른 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나 봐요. 다음 날 저는 어제의 일을 그저 기분 나쁜 꿈 정도로 치부하기로 했습니다. 노망난 할머니의 헛소리에 내가 잠시 홀렸던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평소처럼 좌판을 열고 손님들을 맞고 억지로라도 목청을 높여 생선을 팔았어요. 사건은 바로 그날 밤에 터졌습니다. 저녁 장사까지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와 막 저녁상을 차리려는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내 아들이라는 글자를 보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낮의 일을 아들에게 일러 바쳤구나. 이제 한바탕 난리가 나겠구나.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영아. 웬일이냐, 이 시간에.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급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혹시 정미한테 뭐 주신 거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왜? 아니, 지금 정미가 난리가 났어요. 자기 가방에서 자꾸 생선 썩는 냄새가 난다고. 아주 기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생선 냄새? 그게 무슨 소리야? 정미가 시장에 왔었어? 저는 능청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미가 오늘 백화점 가서 새로 산 가방이 있거든요. 200만 원도 넘는 건데 그걸 열 때마다 어디서 비린내가 확 난다는 거예요.
정미 옆에 가니까 진짜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 혹시 어제 정미 시장 왔을 때 어머니가 몰래 가방에 뭐 넣으신 거 아니죠? 아들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내가 그 비싼 가방에 뭘 넣는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어제 그 할머니의 말이 진짜였단 말인가.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앙칼진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당신 어머니잖아. 그 비린내 나는 손으로 내 가방 만진 거 아니야?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떡해. 이 가방 이제 못 쓴단 말이야. 아들이 잠시 전화를 막고 정미야, 좀 조용히 해봐. 하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미가 지금 좀 예민해서. 일단 제가 잘 달래볼게요. 별일 아니겠죠, 어머. 어디서 냄새가 잠깐 뱄나 보죠. 그래, 별일 아니겠지. 잘 달래줘라. 피곤할 텐데 어서 쉬고. 저는 태연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고소함, 통쾌함,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찬물 한 잔을 시원하게 들이켰죠.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속을 들여다보니 피곤에 절어있던 제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눈빛도 어딘지 모르게 형형하게 빛나는 듯 했고요. 그래, 어디 한번 당해봐라. 고정미. 그 잘난 코가 땅에 닿을 때까지 어디 한번 실컷 당해봐.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아주 오랜만에 단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꿈에는 은빛 비늘을 반짝이는 갈치대가 나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명품 가방에서 시작된 그 기묘한 비린내는 하루 이틀이면 사라질 일시적인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저주와도 같은 냄새는 점점 더 강력하고 집요하게 정미의 일상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방에서만 나던 냄새가 며칠이 지나자 그녀가 아끼는 실크 블라우스, 이탈리아제 캐시미어 코트, 심지어 화장대 위에 놓인 수십만 원짜리 프랑스 향수병에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정미는 거의 미쳐버린 지경이었죠. 아들 대영이를 통해 간간히 전해 듣는 며느리의 소식은 저에게는 한편의 흥미진진한 드라마나 다름없었습니다. 대영이의 말에 따르면 정미는 하루에도 12번씩 샤워를 하고 온 집안을 소독용 에탄올로 닦아댔다고 해요. 값비싼 향초와 디퓨저를 집안 곳곳에 두었지만 그 인공적인 향기는 지독한 생선 비린내와 뒤섞여 오히려 더 역하고 기괴한 냄새를 만들어낼 뿐이었습니다. 정미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어요. 밤에는 잠을 설치고 낮에는 환취에 시달리며 코를 킁킁거리는 게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죠. 어머니, 정미가 아무래도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후각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요즘 부쩍 수척해져서 보기 안쓰러울 지경이에요. 아들 녀석은 진심으로 아내를 걱정하며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병원에 간들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니? 그건 병이 아니라 엇보인 것을. 저는 그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그래. 병원에 꼭 한번 데려가 봐라. 몸이 허해져서 그럴 수도 있으니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 먹이고 하고 말해줄 뿐이었어요. 물론 그 보약값을 보탤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정미는 그동안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다가
정말 중요한 친구의 청첩장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브런치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위해 정미는 전날부터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해요. 욕조에 향기로운 입욕제를 풀어 몸을 담그고 가장 아끼는 새하얀 원피스를 꺼내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죠. 혹시라도 냄새가 날까봐 평소보다 2배는 더 진하게 향수를 뿌리고 나섰답니다. 모임 장소는 강남의 아주 비싸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처음에는 정미의 수척해진 얼굴을 걱정하며 반갑게 맞아주었죠. 하지만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의 바로 옆에 앉았던 친구가 슬쩍 코를 킁킁거리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예, 정미야. 너 혹시 어제 저녁에 고등어 구이라도 먹었니? 그 한마디에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정미에게로 쏠렸습니다. 정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생선 같은 걸 왜 먹어. 그런데 어디서 좀 비릿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너한테서 나는 것 같은데. 다른 친구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들 지금 일부러 나 무시하는 거지? 내가 요즘 힘들다고 아주 만만하게 보는구나. 야, 고정미. 너 왜 그래, 무섭게. 그냥 냄새가 나니까 나는 거지. 우리가 뭘 어쨌다고. 시끄러워. 너희 같은 것들이랑은 더 이상 상종 안 해. 정미는 울면서 레스토랑을 뛰쳐나왔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그나마 남아있던 친구들마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저는 시장 좌판에 앉아 생선 대가리를 내리치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꼴 좋다, 고정미.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제 잘난 맛에 살더니 이제 아무도 없으니 속이 시원하니? 그 일로 인해 아들 대영이도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할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정미가 유난을 떤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 역시 정미에게서 나는 그 기묘한 냄새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냥 냄새가 아니라 하여튼 정말 이상해요. 대영이는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제게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어머니 용한 무당 같은 분 아는데 없으세요? 무당? 무당은 왜? 정미가 아무래도 안 좋은 기운에 씬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건.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굿이라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저주를 건 장본인에게 와서 굿을 해달라고 하다니요. 이보다 더 웃기는 상황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어요.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굿할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정미 맛있는 거나 사 먹여.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래도 어머니. 됐다. 그리고 대영아. 저는 잠시 말을 끊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너도 정미가 왜 저렇게 됐는지 짐작 가는 거 하나도 없니? 그날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미한테 똑똑히 듣지 않았어? 제 말에 대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도 그저 아내의 편에 서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거죠. 제 속에서 다시 한번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는 네 마누라가 네 어미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다 알면서도 지금까지 내게 와서 아내 걱정만 늘어놓았던 거냐? 내가 얼마나 속상했을지는 생각도 안 해봤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다, 가봐라. 나 바쁘다. 저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고정미 하나만 버릇을 고칠 게 아니었어. 내 아들 녀석도 이번 기회에 단단히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겠다.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를 이 기묘한 소원은 이제 며느리를 넘어 제 아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모두 끊어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정미에게 이제는 생계의 위협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공포가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독한 비린내는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직장마저 앗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미가 일하던 곳은 백화점 1층에 위치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해외 명품 브랜드 매장이었습니다. 수백,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방과 의류를 파는 곳이었으니 그곳 직원들에게 품위와 이미지는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었죠. 사건은 매장에 VVIP 고객이 방문했을 때 터졌습니다. 한 달에 억 단위를 쓰는 큰 손으로 매니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벌벌 기는 그런 손님이었답니다. 그날따라 다른 직원들이 모두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서 정미가 그 VVIP 고객을 맡게 되었어요. 정미는 긴장한 마음을 감추고 최대한 상냥하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객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객님, 오늘 새로 들어온 신상품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정미가 악어 가죽으로 만든 3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도도하게 잡지를 넘기던 VVIP 고객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녀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경멸 가득한 눈으로 정미를 훑어보았어요. 어디서 생선 썩는 냄새 안 나요? 매장 관리 좀 잘하셔야겠네. 이런 불쾌한 냄새가 나는 곳에서 어떻게 쇼핑을 하라는 거죠?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는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미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무슨 냄새 말씀이신지. 무슨 냄새긴. 당신 몸에서 나는 거잖아. 어우, 역겨워. 매니저 불러요, 당장. 결국 그 VVIP 고객은 길길이 날뛰며 매장을 나가버렸고 그날 예정되어 있던 구매는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렸고 정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미는 매니저에게 불려가 혹독한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고정미 씨, 요즘 당신에 대한 고객 불만이 계속 들어오는 거 알아요?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불결하다. 이런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VVIP 고객님까지 저렇게 화나게 만들었으니 이번 사태 책임질 수 있어요? 매니저님, 그건 저도 정말 억울해요. 아무리 씻어도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당분간 창고 정리나 맡아요. 고객 앞에 나설 생각 말고. 결국 정미는 매장의 얼굴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창고지기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우아하게 상품을 설명하던 그녀의 자리는 먼지 쌓인 박스들로 가득한 어두운 창고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해고나 다름없는 치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정미는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실추, 동료와의 불화, 그리고 결정적으로 VVIP 고객 사건이 빌미가 되었죠. 평생 자신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무기 삼아 살아왔던 정미에게 냄새 때문에 해고당했다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아들 대영이에게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묵묵히 고등어의 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시퍼런 등짝의 고등어가 꼭 제 며느리의 처지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직장을 잃고 수입이 끊겼지만 정미의 씀씀이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할부금, 관리비, 생활비는 어김없이 청구되었어요. 대영이의 월급만으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벅찼습니다. 결국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약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 와중에도 정민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영이에게 당신이 돈을 더 벌어오면 되잖아. 능력이 없으니까 나까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라며 바가지를 긁어댔다고 합니다. 정민은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 보겠다며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어요. 서류 전형은 번번이 통과했지만 문제는 항상 면접이었습니다. 잘 차려입고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도 면접관들은 그녀와 마주 앉는 순간 미간을 셔추렸습니다. 밀폐된 면접실 안에서 그녀에게서 풍기는 기묘한 비린내는 더욱 도드라졌기 때문이죠. 고정미 씨, 혹시 건강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한 면접관은 대놓고 물었고 또 다른 면접관은 저희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서비스직이라 향수라도 좀 쓰시는 게 좋겠네요 라며 애둘러 거절의 뜻을 비췄습니다. 수십 번의 면접에서 낙방을 거듭하자 정민은 완전히 자신감을 잃고 집안에 틀어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을 만나지도 외출을 하지도 않는 완벽한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렸어요. 그 즈음 저는 아들 대영이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아무래도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뭐? 집을 팔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정미 카드값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어요. 제가 모르는 대출까지 있었나 봐요. 이걸 막지 못하면 저희 둘 다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허영으로 쌓아 올린 성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돈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평생에 걸쳐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제 하나뿐인 아들이 제게 돈 얘기를 꺼내며 저렇게까지 비참하게 구는 것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아려왔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지금 도와주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고정민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제 아들은 평생 그 허영에 뒤치다꺼리나 하며 살게 될 테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돈 없다. 평생 생선 판 돈으로 너 대학 가르치고 나니 남은 게 뭐 있겠니? 어머니, 네 돈, 네 마누라가 쓴 돈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정돈이 없으면 네 마누라더러 벌라고 해. 손가락이 있어, 발이 있어. 왜 일을 못해? 정민은 지금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하고 식당 가서 설거지라도 하면 돼. 땀 흘려버는 돈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네 마누라한테 똑똑히 전해라. 저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것이 제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두 사람이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들의 미래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은 며느리 고정미에게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시장의 비린내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제가 아들 녀석의 애원을 매몰차게 끊어버린 후
시장의 소음 속에서 보낸 며칠은 제 평생 가장 길고도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고 아들의 그림자조차 시장에 비치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같이 동이 트기 전 경매장으로 향하고 좌판에 생선을 널고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제 모든 신경과 세포는 보이지 않는 어딘가 아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지요.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 바다가 숨을 죽이고 수평선 너머를 응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이 지독한 고요를 깨고 마침내 터져나올 그 무언가를요.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마침내 그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좌판을 정리하려는데 저만치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비척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아들 대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며칠 만에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잘 다려 입던 와이셔츠는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처럼 공허하고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늘 그가 앉던 플라스틱 의자를 수건으로 한번 닦아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앞에 우두커니 서서 좌판 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미 죽어서 축 늘어진 생선 한 마리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그 생선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어머니, 한참 만에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고 메마른 소리였어요. 밥은 먹었냐? 저는 다른 말을 찾는 대신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좌판 한쪽에 놓아둔 작은 휴대용 가스버너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아침에 먹으려고 끓여두었던 김치찌개에 물을 조금 더 붓고 팔다 남은 우럭 몇 토막을 툭툭 썰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하고 찌개가 끓는 소리가 우리 모자 사이에 흐르던 무겁고 차가운 침묵을 조금이나마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밥 한 공기를 퍼서 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차마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그저 찌개만 휘젓고 있었어요. 그의 떨리는 손끝에서 그가 겪었을 지옥 같은 시간들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정미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지난 며칠간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처절한 파국의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난 뒤 대영이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거절, 바닥난 통장, 이제 남은 것은 이 집을 처분하는 것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을요. 그러자 정민은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울고불고 매달리다가 나중에는 집안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며 광기에 휩싸였다고 해요. 그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짓밟으며 이게 다 당신 어머니 때문이야 라고 소리쳤답니다. 대영이는 처음에는 그런 아내를 가엾게 여겨 안아주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그의 마지막 남은 동정심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저주를 내렸어.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런 천박한 시장 바닥에서 평생 생선, 비린내나 풍기며 살아온 주제에 감히 나를, 나 고정미를, 제 직업과 제 인생을 천박하다고 규정하는 그 말에 대영이는 자신의 뺨을 후려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미의 어깨를 붙들고
처음으로 소리쳤다고 해요. 정신 똑바로 차려.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이야. 당신의 그 허영심이 우리를 망친 거라고. 그렇게 시작된 싸움은 밤이 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아픈 곳을 칼날로 후벼 파듯 온갖 모진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영이는 정미에게 끈질기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체 그날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당신이 우리 어머니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궁지에 몰린 정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반성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자기 변명과 피해자 코스프레, 그리고 저에 대한 지독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 그런데 그게 내 잘못이야? 당신 어머니가 먼저 나를 무시했잖아. 내 친구들 앞에서 그 더러운 생선 비린내 풍기면서 일부러 아는 척하는데 그럼 내가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반겨야 해? 나도 내 체면이 있고 내 수준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저급한 시어머니를 둔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아들은 그 말을 전하며 고통스럽게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어머니 수준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시어머니라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결혼이, 제 인생이 송두리째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괴물을 아내로 맞았던 겁니다. 아들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찌개 그릇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일어나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제 손바닥에 닿는 아들의 등이 너무나도 가늘고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은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제 아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어머니 가슴에 이렇게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사내 자식이 이게 무슨 꼴이냐. 용서는 너가 나한테 비는 게 아니야. 너 자신한테 빌어야지. 사람 잘못 본 죄, 내 인생을 잘못 꾸려온 죄. 그건 내 스스로가 용서하고 내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울음을 그치고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끓고 있던 찌개 불을 끄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어미이기 전에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내 이름 석자 걸고 장사해온 김말자다. 나는 내 일이, 내 인생이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내 아비가 남겨준 이 좌판에서 너를 키웠고 너를 대학 보냈어. 이 비린내는 내 자부심이고 내 훈장이란 말이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분했죠. 그런데 내 마누라는 내 인생을 그리고 내 뿌리를 통째로 부정했다. 이건 단순히 나를 모욕한 게 아니야. 너와 나 우리 모두를 모욕한 거다. 대영아, 이제 선택은 너의 몫이다. 그 모욕을 끌어안고 내 마누라와 함께 가라앉을지 아니면 내 뿌리를 바로 세우고 너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지. 이제는 너가 결정해야 해. 그날 밤 아들은 제가 끓여준 우럭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도 뜨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패잔병처럼 위태롭고도 결연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어두운 시장 골목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지독한 소용돌이가
이제 제 아들과 며느리를 갈라놓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직감하면서요. 아들이 눈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돌아간 후 그들 부부의 삶은 예측했던 대로 붕괴의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살던 허울뿐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온다던 그 번쩍이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결국 정미의 카드빚과 대출금을 갚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급매물로 던져졌습니다. 아들은 집을 내놓고 가구를 처분하고 정산을 하는 모든 과정을 거의 혼자서 처리해야 했다고 해요. 정미는 그 과정에서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그저 방구석에 틀어박혀 이게 다 너랑 당신 어머니 때문이야 라는 저주 섞인 말만 했다고 합니다. 집을 판 돈으로 빚잔치를 하고 나니 남은 것은 고작 반지하 방을 얻을 수 있는 빠듯한 보증금뿐이었습니다. 이삿날 아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건조했어요. 그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정미가 애지중지하던 이탈리아제 대리석 식탁을 옮기려 하자 정미가 비명을 지르며 그 위에 드러누워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건 못 가져가. 이건 내 자존심이야. 라며 발악하는 아내를 대영이는 결국 이웃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강제로 끌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남편으로서의 자신감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모두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다고 했죠. 그들이 새로 거처를 옮긴 곳은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가장 후미진 골목에 위치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다세대 빌라의 반지하였습니다. 창문으로는 한 뼘의 하늘도 보이지 않았고 벽지에는 검푸른 곰팡이가 지도처럼 번져 있었으며 화장실 하수구에서는 시종일관 역한 냄새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정미는 그곳에 도착한 첫날 현관문 앞에서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한 채 나는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라며 통곡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가 담긴 명품 가방 몇 개를 끌어안고 그 냄새나는 방구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부터 대영이의 삶은 전쟁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눈치를 보며 일했고 밤이 되면 곧장 대리운전 핸들을 잡았습니다. 잠은 차 안에서 쪽잠을 자는 게 전부였고 식사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는 동안 정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침대에 누워 있거나 멍하니 벽에 핀 곰팡이를 바라보며 시간을 죽일 뿐이었죠. 그녀의 유일한 활동은 남편이 벌어온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그 쓰레기를 방 한구석에 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은 곧 쓰레기와 곰팡내 그리고 정미에게서 나는 그 지독한 비린내가 뒤섞여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닥까지 떨어진 통장 잔고를 보며 절망하던 정미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옛 친구들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매일같이 붙어 다니며 서로의 부와 아름다움을 찬양하던 그 친구들에게 비굴함을 무릅쓰고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그녀가 겪어야 했던 수모는 아들을 통해 전해 듣는 제 가슴마저 아려올 정도였습니다. 특히 그녀가 가장 믿었던 친구, 재벌가의 딸이었던 민이라는 여자의 반응은 잔인함 그 자체였다고 해요. 정미가 어렵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며 돈을 부탁하자 민이는 수화기 너머로 경멸이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뭐, 고정미, 너 정말 대단하다. 그 꼴이 되고도 아직 나한테 연락할 용기가 남아 있었어?
너가 지금 어떤 취급받는지 소문 다 들었어. 비린내 나는 냄새녀라고. 너랑 엮이면 나까지 재수 없어질 것 같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줄래? 아, 그리고 충고 하나 할까? 돈 빌릴 시간에 그 몸에서 나는 냄새나 어떻게 좀 해봐. 역겨워서 토할 것 같으니까. 그 전화를 끊고 정민은 며칠 동안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관계가 자신의 배경과 돈을 보고 모여든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아프게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그 깨달음은 그녀를 성장시키는 대신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세상 탓, 남편 탓, 그리고 제 탓으로 돌리며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월세날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대영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 대리운전을 마치고 새벽녘에 돌아온 그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정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연민이나 동정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지독한 피로와 차가운 결의만이 어려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정미의 앞에 그동안 자신이 대리운전을 하며 꼬깃꼬깃 모아온 현금 다발과 월세 고지서, 가리고 각종 공과금 독촉장을 던져놓았습니다. 마, 이게 당신과 내가 마주한 현실이야. 내가 밤새도록 운전해서 벌어온 돈이 이거고 우리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이거야. 이 돈으로는 월세도 낼 수 없어. 이제 어떻게 할 거지? 정민은 바닥에 널브러진 돈과 종이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몰라, 난 몰라. 그 무책임한 한마디에 대영이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언제까지 모른다고 할 건데, 당신이 싸질러 놓은 똥, 언제까지 내가 다 치워야 하는 거냐고. 당신도 이제 인간이라면, 아니,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냄새 때문에 아무도 날 써주지 않는단 말이야. 정미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습니다. 그 순간 대영이는 싸늘하게 웃으며 정미의 심장을 관통하는 마지막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왜 없어? 당신을 써줄 곳이 딱 한 군데 있잖아. 정미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대영이는 아내의 턱을 잡아 자신을 똑바로 보게 만들며 한자 한자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찾아가. 가서 빌어. 당신이 했던 모든 짓을 사죄하고 무릎 꿇고 빌라고. 그리고 일을 달라고 해. 그 좌판에 앉아서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생선이라도 팔아. 당신 손으로 그 비린내 나는 돈이라도 벌어오란 말이야. 그게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고 유일한 살 길이야. 싫어. 죽어도 싫어. 내가 거길 어떻게 가. 차라리 날 죽여. 이 악마 같은 놈아. 정민은 남편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대영이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죽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좋아. 그럼 선택해. 여기서 이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굶어 죽든가 아니면 당장 내일 아침 동 트기 전에 시장으로 가서 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든가. 선택은 당신 몫이야. 그 말을 남기고 대영이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정민은 낡은 빌라가 떠나갈 듯 절규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화려했던 한 여자의 인생이 마침내 종언을 고하는 장송곡처럼 어둡고 축축한 반지하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절규가 반지하 방을 채우고 아들이 집을 나선 그 며칠 동안 저는
시장 좌판 위에서 마치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죠. 아침 경매장에서 떼어온 생선들의 눈알이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느껴졌고 손님들의 흥정 소리는 까마득히 멀게만 들렸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단 한 곳, 저 어두컴컴한 시장 입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과연 올 것인가? 제 발로 이 지옥 같은 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으로 걸어 들어올 것인가? 저는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지독한 자존심이 끝내 그녀의 발목을 붙잡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마침내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시장이 잠시 한숨을 돌리는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시장 입구 쪽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제 며느리 고정미였습니다. 그녀는 차마 시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마치 결계라도 처진 것처럼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백화점 쇼윈도의 마네킹처럼 완벽했던 그녀는 이제 길거리의 불황자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맞는 사이즈를 찾지 못해 억지로 껴입은 듯한 낡은 트레이닝복, 기름지고 푸석한 머리카락, 가리고 삶의 모든 의지를 잃어버린 텅 빈 눈동자. 하지만 그 폐허 같은 얼굴 속에서도 저를 향한 원망과 도끼만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그녀를 알아본 모양입니다. 어머, 저 여자 저번에 말잔에 와서 행패 부리던 그 여자 아니야? 세상에, 꼴이 왜 저래? 쫄딱 망했나 보네. 그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에도 들려왔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대신 좌판 위에서 가장 크고 힘 좋은 화로 한 마리를 골라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방망이로 머리를 퍽 하고 내리쳤죠. 펄떡이던 물고기가 한순간에 잠잠해지는 것을 정민은 저 멀리서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처럼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정민은 마침내 결심한 듯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제 좌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제 앞에 선 그녀는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시선도 주지 않고 방금 기절시킨 화로의 배를 날카로운 칼로 단숨에 갈랐습니다. 붉은 내장이 쏟아져 나오며 비릿한 피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볼일 없으면 어서 가. 너가 서 있으니 생선이 다 죽잖니. 재수없게. 제 가시 돋친 말에 정미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뱉어냈습니다. 일을 시켜주세요. 저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은 채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일일이라도 하게 해달라고요. 정미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 안에는 체념과 수치심 그리고 약간의 반항심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제야 칼을 내려놓고 그녀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경매에 나온 생선 등급이라도 매기는 것처럼 아주 노골적이고 모욕적인 시선으로요. 너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비늘 하나 제대로 벗길 줄 알아? 아니면 손님 앞에서 웃으며 흥정이라도 할 줄 아나? 배우겠습니다. 뭐든지 시키는 건 다 할게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일을 해서
내 손으로 돈을 벌겠다고? 정민은 대답 대신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좌판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정민은 저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금세 자신의 등 뒤에 다른 좌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멈춰섰습니다. 퇴로가 막힌 셈이죠. 아가, 똑똑히 들어라. 저는 그녀의 귓가에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을 만큼 나지막하지만 칼날처럼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가 지금 나한테 구하는 건 일이 아니야. 잡이지. 너가 그토록 경멸했던 이 시궁창에서 목숨이라도 부지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거잖아. 안 그래? 정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정곡을 찔린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좋다. 기회를 주지. 너가 그토록 싫어하는 이 비린내 나는 돈, 내 손으로 직접 벌게 해주마.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저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침 7시까지 출근해서 시장 바닥 청소부터 시작할 것. 손님 앞에서는 절대 인상 쓰지 말 것. 내 허락 없이는 단 1분도 자리 비우지 말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어머니가 아닌 사장님이라고 부를 것. 시급은 법정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단 그 모든 규칙을 어길 시에는 그날 일당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기회도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때? 이래도 할 텐가? 제 제안은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노예 계약을 맺자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는 선언이었죠. 정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세게 깨물더군요.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던 그녀는 마침내 패배를 인정하며 말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라는 단어를 뱉어내는 그녀의 목소리는 갈기갈기 찢겨나간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창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온갖 생선 내장과 핏물이 튀어 더러워진 고무 앙치마와 구멍이 뚫린 낡은 장화를 꺼내 그녀의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지. 우선 저기 널브러진 생선 상자부터 전부 씻어놔. 해 떨어지기 전까지 다 못하면 오늘 일당은 없는 줄 알아라. 정민은 바닥에 내던져진 자신의 새 유니폼을 한참 동안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것들을 집어들었습니다. 한때는 백화점의 VIP 고객들 앞에서 우아하게 허리를 굽혔던 그녀가 이제는 생선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시장 바닥에서 더럽고 냄새나는 앙치마를 들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제 며느리의 길고도 혹독한 진짜 인생 수업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이 잔인하고도 통쾌한 연극의 증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 아니 그날부터 제 가게의 신입 직원이 된 고정미의 첫날은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제왕처럼 군림하던 자신의 세상에서 맨몸으로 내쫓겨 낯설고 비천하다고 여겼던 식민지에 떨어진 폐잔병과도 같았죠. 아침 7시 동이 트기도 전에 시장에 도착한 그녀의 얼굴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퀭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가장 먼저 밤새 생선 찌꺼기와 비린물이 고여 악취를 풍기는 배수구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뻣뻣한 소를 들고 쪼그려 앉아
배수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역한 악취에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역하거든 숨을 참고 해. 앞으로 너가 매일 아침 맡아야 할 냄새니까 미리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다. 정민은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솔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런 일을 해본 적 없는 그녀의 손길은 어설프기 짝이 없었죠. 솔질을 하는 건지 더러운 물을 사방에 튀기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그녀의 손에서 솔을 빼앗아 시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힘을 줘서 구석구석 내 얼굴에 낀 허영심 닦아내듯이 말이야. 제 모진 말에 그녀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이 보였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하는 양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죠. 배수구 청소가 끝나자 저는 그녀에게 산더미처럼 쌓인 빈 생선 상자를 씻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근 그녀는 비늘과 내장 찌꺼기가 엉겨붙은 상자를 만지지도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가게 오기 엄마가 혀를 차며 말하더군요. 아이고 말자씨. 제가 저런 걸 할 수나 있겠어? 그러다 병나지. 저는 오기 엄마를 쳐다보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병이 나도 여기서 나야지. 그래야 약값이라도 제 손으로 벌어갈 거 아니야. 제 말은 정미더러 들으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눈을 질끈 감고 미끈거리는 생선 상자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날 하루 그녀는 청소와 허드렛 일만으로도 녹초가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저는 그녀를 좌판 앞에 세웠습니다. 손님이 뭘 찾는지 똑똑히 듣고 내가 저울에 다는 생선 값을 정확하게 말해드려. 어물쩍거리거나 인상 쓰면 죽을 줄 알아. 정민은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좌판 앞에 섰습니다. 마침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댁, 이 갈치 한 손에 얼마야? 정민은 당황해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 다른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죠. 저기 사장님. 그녀가 저를 부르자 저는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것도 혼자 해결 못해? 하는 눈빛이었죠. 정민은 결국 우물쭈물하며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차며 다른 가게로 가버렸습니다. 그날 그녀는 자신의 무능함으로 손님 셋을 그냥 보내야 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시장에 어둠이 내릴 무렵 저는 그날의 일당을 계산했습니다.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 12시간, 정확히 11만 8,320원이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11장과 1,000원짜리 8장, 그리고 동전 몇 개를 꺼내 그녀의 앞에 툭 던졌습니다. 오늘 너의 일당이다. 너가 한 일에 비하면 이것도 과분한 줄 알아. 정민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카페에서 커피 두세 잔이면 사라질 하찮기 짝이 없는 돈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그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은 그녀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치욕과 노동으로 맞바꾼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쥔 채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매일같이 제게 욕을 먹고 무시당하며 일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조금도 가르쳐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보고 배우게 했죠. 생선 종류를 구별하는 법, 신선도를 알아보는 법, 손님들의 기분을 맞추며 흥정하는 법까지. 그녀는 어깨 너머로
눈칫밥을 먹어가며 그 모든 것을 익혀야 했습니다. 손가락은 칼의 베이기 일쑤였고 손톱 밑에는 늘 시커먼 때와 비늘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혐오하던 비린내는 이제 그녀의 몸에서 떠나지 않는 고유의 채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까다롭기로 소문난 손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며 가격을 깎으려 드는 상인들 사이에서도 기피 대상 1호인 사람이었죠. 그 손님은 정미가 어설퍼 보이자 대놓고 그녀를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어이 새댁, 이 동태 눈깔이 맛이 간 게 영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반값에 줘, 반값에. 안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당신네 가게 물건 안 좋다고 소문낼 테니. 저는 일부러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그녀가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주눅 들어 있던 정미가 처음으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 손님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손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뭐가 지나쳐? 이 동태 오늘 새벽에 들어온 겁니다. 눈이 탁해 보이는 건 원래 동태는 얼렸다 녹이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건 보실 줄 모르시면 함부로 남의 가게 물건을 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어떤 분인데 상태 안 좋은 물건은 아예 가게에 들여놓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저를 저희 사장님이라 칭하며 가게의 자부심을 그리고 제 자부심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손님은 오히려 당황해서 뭐야, 이 아가씨가 하고 소리치더니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꽁무니를 빼며 돌아갔습니다. 손님이 사라지자 정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손님을 쫓아냈으니 불호령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잘 손질된 고등어 한 마리를 그녀에게 툭 던져주었습니다. 저녁에 구워 먹어라. 오늘 일당은 없다. 네. 손님 쫓아냈으니 일당은 없는 거고 대신 이건 보너스다. 너가 오늘 처음으로 장사꾼다운 말을 했기 때문이야. 저는 무심하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미는 제 손에 들린 고등어와 제 뒷모습을 번갈아 보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번이자 상인 생선을 들고 그 냄새나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등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보다 아주 조금은 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그녀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미가 까다로운 손님을 쫓아낸 그날 이후 그녀에게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며 작은 새싹이 고개를 내미는 것과 같은 변화였죠. 그녀는 더 이상 손님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제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칼질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생선을 손질하는 손길에는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녀가 돈의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생선이 이윤이 많이 남는지, 어떤 손님이 씀씀이가 큰지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그에 맞춰 장사 수완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한 번은 시장에 젊은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제게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사장님, 요즘 엄마들은 생선가시 바르는 걸 제일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아예 순살로만 된 생선을 팔거나
아이들이 먹기 좋게 작게 잘라서 이유식용 생선 세트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신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퉁명스럽게 너가 알아서 한번 해봐. 대신 망하면 내 월급에서 깔 줄 알아. 하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성장에 내심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그날 바로 아이사랑 순살 고등어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저희 가게는 시장의 명물이 되었죠. 정미는 이제 더 이상 구석에서 찌꺼기나 치우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엄연히 저희 가게의 매출을 책임지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이 끝난 후에도 집에 가지 않고 시장 상인들을 위한 작은 공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받는 법, SNS로 가게를 홍보하는 법 등을 다른 상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한 겁니다. 한때는 그들을 저급하다고 무시했던 그녀가 이제는 그들의 선생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그녀의 몸에서는 여전히 비린내가 났지만 이제 시장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냄새나는 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순이 말잔의 복덩이 며느리라고 부르며 칭찬하기 바빴죠. 그리고 마침내 이 통쾌한 복수국의 대미를 장식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화창한 토요일 오후 시장이 가장 붐빌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게 앞에도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죠. 정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능숙한 손놀림으로 생선을 포장하고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한눈에 봐도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바로 정미의 옛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무리의 중심에는 정미에게 가장 큰 모욕을 안겨주었던 미니가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라도 구경하듯 저희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화를 신은 채 일하고 있는 정미를 발견하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저거 고정미 아니니? 세상에, 꼴 좀 봐. 여기서 정말 생선을 팔고 있네? 대박이다, 얘들아. 미니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과장되게 소리쳤습니다. 주변의 모든 손님들과 상인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정미에게로 쏠렸습니다. 몇 달 전 정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은 구도였죠.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미가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까?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정미는 잠시 그들을 쳐다보더니 피식하고 웃더군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마침 손질하던 커다란 참돔의 대가리를 칼로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 단호한 소리에 조롱하던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정미는 참돔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며 그들에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아주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 고정미다. 여기서 생선 판다. 왜? 너희가 보태준 거라도 있어? 뭐라고? 미니가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너희처럼 능력 있는 부모나 남편한테 기생해서 그 돈으로 명품이나 휘감고 다니는 것보다는 내 손으로 직접 땀 흘려서 돈 버는 지금의 내가 100배, 1000배는 더 자랑스러운데. 안 그래? 정미는 그렇게 말하며 피 묻은 칼을 든 채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수치심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과 그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을 단단한 자존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너희야말로 꼴이 우습다. 그렇게 비싼 옷 걸치고 와서 고작 시장 좌판에서 생선 파는 친구 하나 조롱하는 게 너희 수준이야? 불쌍한 것들. 혹시 알아? 너희 남편이나 아버지가 내일 당장 망하기라도 하면 너희도 나처럼 여기에 서서 생선 팔게 될지.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들의 심장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민은 그런 그들을 향해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구경 다 했으면 이제 그만 꺼져줄래? 너희 같은 손님은 우리 가게 물 흐리니까. 아, 혹시 정 불쌍해서 뭐라도 하나 팔아주고 싶으면 저기 바닥에 떨어진 생선 대가리라도 주워 가든가. 너희 머릿속보다는 그게 더 쓸모 있을 테니까. 정미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 사이에서 와하하는 통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옳죠. 말 잘했다. 말자네 며느리. 속이 다 시원하네. 친구들은 그 야유와 박수 소리에 얼굴이 벌개져서 허둥지둥 꽁무니를 빼며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소동이 끝나고 정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묵묵히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귓불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때 아들 대영이가 우리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사들고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는 방금 전에 모든 상황을 저만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정미의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진짜 멋있었어. 그 말에 정미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치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저와 정미를 번갈아 보며 아주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죠. 어머니, 저 다시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제 아내와요. 저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옆가게 오기 엄마가 저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말자 씨,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네, 딸이야. 아주 든든한 딸이 생겼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맺혀있던 응어리가 봄눈 녹듯이 스르르 풀려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미가 시장 한복판에서 자신의 과거와 완벽하게 결별을 선언한 그날 이후 그녀는 정말로 시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서 과거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도 억척스럽고 누구보다도 똑 부러지는 생선 장수, 말잔의 둘째 딸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의 전반적인 운영은 그녀에게 맡기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낡고 오래된 저희 가게를 시장에서 가장 활기차고 인기 있는 가게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정민은 문득 아주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자신을 지방령처럼 따라다니던 그 지긋지긋하고 기분 나쁜 비린내가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코가 마비되었나 싶어 자신의 옷과 머리카락 냄새를 몇 번이고 다시 맡아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옅은 비누 향기와 어제 일을 하며 희미하게 밴 정직한 생선 냄새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옥죄던 그 초자연적이고 불길한 악취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와 동이 트기도 전에 시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문을 열고 있던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사라졌어요. 제 몸에서 나던 그 이상한 냄새가요. 그녀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방방 뛰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어떻게 된 거죠? 어머니가 풀어주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야. 너가 한 거지. 제 말에 정민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좌판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히 말해주었죠. 아가, 생각해봐라. 그 냄새는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던 냄새였어.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사람을 무시하고 정직한 땀을 비웃던 내 썩은 마음에서 풍기던 악취였지. 그런데 너가 변했잖니. 내 손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의 무서움과 귀함을 깨닫고 너보다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과 눈을 맞추기 시작했어. 내 썩었던 마음이 정직한 땀으로 정화되니 그 지독했던 냄새도 사라진 게지. 그건 저주가 아니었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던 게야. 제 말을 듣고 있던 정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은 지난 몇 달간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름,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뜨거운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고개를 들고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때 그 할머니는요? 어머니께 소원을 들어주겠다던 그 할머니는 대체 누구셨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어두었던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제가 남편과 함께 이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 우리 부부가 함께 찍었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금의 저보다 훨씬 젊고 앳된 제가 남편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편으로 시장의 풍경 속에 아주 희미하게 한 할머니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정미가, 그리고 제가 만났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분은 어쩌면 이 시장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분인지도 모르지. 가장 정직하고 가장 절박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 말이야. 정민은 사진 속의 할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고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소리 없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시장 좌판 위로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기 시작할 무렵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제 가게, 말잔에 생선의 간판이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정미가 직접 디자인한 예쁜 글씨체로 쓰인 모녀 생선이라는 새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그 이름을 제안한 것은 정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밥을 먹다가 쑥스러운 듯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제는 고부보다는 모녀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을 왈칵 쏟을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제 딸이 되었으니까요. 새 간판을 걸던 날 아들 대영이가 일부러 월차까지 내고 와서 사다리를 잡아주었고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자기 가게 일처럼 나와 구경하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쑥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정미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우리는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 시장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호흡은 장사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한 번은 아주 깐깐해 보이는 신사 한 분이 와서 제사상에 올릴 최상급 옥돔을 찾더군요. 제가 보기에도 그 손님은 보통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옥돔을 보여주려고 하자 정미가 눈짓으로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먼저 나서서 상냥하게 말을 건넸죠. 손님, 제사상에 올리실 거면 이왕이면 가장 좋은 걸로 하셔야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게 뒤편 냉동 창고로 들어가 한참 만에 비장의 무기처럼 숨겨두었던 크기부터 색깔까지 완벽한 옥돔 한 마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비싸게 팔려고 아껴두었던 것이었는데 그걸 귀신같이 찾아낸 겁니다. 정미가 정성스럽게 옥돔을 포장하는 동안 저는 옆에서 손님의 말동무를 해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렇게 귀한 옥돔으로 제사를 지내시니 조상님들이 아주 흐뭇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손발이 척척 맞는 모습에 그 까다롭던 신사분도 만족스럽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정미와 저는 그 손님이 가고 난 뒤 서로를 보며 몰래 주먹을 부딪히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게는 날로 번창했고 우리는 마침내 그 지긋지긋한 냄새가 나던 반지하 방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미와 저는 쉬는 날 함께 손을 잡고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예전에 그녀라면 당연히 번듯한 새 아파트를 찾았겠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이 안 좋으시니 계단이 없는 1층이어야 해요. 그리고 시장이랑 가까워서 어머니 출퇴근하시기 편해야 하고요. 그녀는 오로지 제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을 밟은 판 끝에 우리는 시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아담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삿짐을 풀던 날 정미는 새 집의 창문을 활짝 열고는 봄볕을 맘껏 들이마시며 아이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곰팡내 대신 햇살 냄새가 나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찡하던지요. 아들 대영이도 무리하게 하던 대리운전을 그만두고 회사 일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빚에 쫓기던 불안한 그림자는 그의 얼굴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건강한 혈색과 자신감 넘치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정미와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이런저런 수다를 떨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 담벼락에 핀 개나리를 보며 정미가 말했죠. 어머니, 저 노란색 보니까 갑자기 개나리 튀김이 먹고 싶네요. 얘는 못 먹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건 먹는 게 아니야. 알아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렇게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걷는 길이 저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보금자리, 그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희를 맞이한 것은 고소한 음식 냄새였습니다. 부엌에서는 뜻밖에도 아들 녀석이 허리에 어설프게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미가 가장 좋아하는 크림 파스타와 제가 좋아하는 갈치구이가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었죠. 그 두 음식이 한 식탁 위에 있는 풍경이 어딘지 모르게 지금의 우리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웬일이래? 내일 아침에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아주. 제가 놀리듯 농담을 던지자 땀을 뻘뻘 흘리며 갈치를 뒤집던 아들이 뒤를 돌아보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고생하는 두 여왕님을 위해 이 아들이 이 정도 서비스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어서들 씻고 오세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때 욕실에서 먼저 씻고 나온 정미가 뽀송뽀송한 얼굴로 다가와 제 팔짱을 자연스럽게 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서는 역한 비린내가 아닌 향긋하고 따뜻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얼른 앉으세요. 저 남자가 만든 거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미의 장난스러운 말에 아들이 발끈하며 외쳤습니다. 야, 고정미. 누가 들으면 내가 맨날 노는 줄 알겠네. 이것도 내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요리라고.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우리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득 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으니까요. 며느리를 죽이고 싶을 만큼 저주했던 그 끔찍했던 날, 그리고 그녀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제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치욕의 순간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아프거나 쓰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스럽고 지독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이 평범한 저녁 식사가 얼마나 기적 같은 행복인지를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독한 비린내와 함께 시작되었던 저주. 하지만 그것은 결국 뿔뿔이 흩어져 있던 우리 가족을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주고 서로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식탁 너머로 자신의 서툰 요리를 아내의 접시에 덜어주는 아들의 모습을, 그런 남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며느리의 모습을, 이제는 온전한 제 딸이 된 그 아이의 모습을 가슴 벅차게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소원은 부자가 되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 한 끼를 나누는 것. 이 소박하고도 평범한 행복이야말로 그 어떤 소원보다도 간절했던 제 인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식탁 위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